6월 어느 날, 얼마 전부터 투잡을 하게 됐다. 낮에는 유명 백화점 청바지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원 일을 한다. 밤에는 비즈니스 바로 출근해 손님들의 시중을 든다. 낮과 밤의 일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바에서는 유독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여기 웨이터는 천상 화류계네. 친구야, 내가 화류계를 잘알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화류계로 나가면 절대로 성공한다. 내가 있으면 손님들이 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맥주 마실 것도 고급 양주로 바꿔 마신다. 나는 화류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근데 그게 술과 관련된 일이라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축구 선수는 공을 좋아해야 하고 아나운서는 말하기를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닐까? 작가는 글쓰기를 좋아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라면 봉사를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화류계 종사자인데 술을 싫어하고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나는 손님들에게 팁을 많이 받는다. 그 팁을 모아서 자전거도 사고 컴퓨터도 샀다. 감사한 일이다. 6월 어느 날, 바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목적은 손님들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술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씨들도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 손님들만 마시게 할 수 없는 셈이다. 아가씨들은 취해서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너무 많이 취했을 때는 바 제일 뒤편에 위치한 룸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바에서 나는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아가씨들을 다 누나라고 부른다. 오늘은 하루 누나가 바에 귀신이 있다며 난리를 쳤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아니, 어제 임페랑 와인 섞어 마시고 띵댔잖아. 그래서 뒷방에서 자는데 우산꽂이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야. 같이 듣고 있던 내리 누나가 물었다. 누구였는데? 나는 무슨 변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눈 감은 채 이마에 손을 대고 말했지. 누구세요? 그런데 한참 대답이 없대. 그리고 킁킁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어느새 실장님까지 와서 하루 누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장님은 귀신 이야기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쓴다. 실장님이 하루 누나의 말을 독촉했다. 응, 그래가. 하루 누나는 소름 돋는다는 듯이 자신의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눈을 떠서 고개를 돌렸지. 그런데 그 아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얼굴을 대고 킁킁거리더라고. 나는 누나에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귀신이냐고 물었다. 누나가 대답했다. 야, 사람이면 얼굴이 창백하고 싶어졌나? 누나는 귀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절했다고 했다. 나도 종종 바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잘 것 같다. 어릴 적 나는 귀신 꿈을 많이 꾸었다. 그래서 하느님과 부처님께 귀신 꿈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 초등학교 이후로 귀신 꿈을 꾼 적이 없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 왜냐하면 세상에 귀신이 없는데 귀신이란 이름, 귀신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날까? 지옥과 천국도 마찬가지이다. 지옥과 천국이 없는데 그런 이름과 개념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6월 어느 날, 요즘 내 스케줄은 이렇다. 오전 11시까지 백화점으로 출근한다. 오후 5시 백화점을 퇴근한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여 오후 6시 비즈니스 바로 출근한다. 열심히 일하고 새벽 3시 바에서 퇴근한다. 군대에서 쌓아 올린 체력으로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다. 청춘을 금액으로 환원하는 느낌이다. 백화점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것을 느낀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백화점이 답답할 때가 많다. 특히 경쟁 브랜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 매니저들 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내가 새우가 될 때가 많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영다가 있어 재밌다.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공유한다. 강원도 태백 출신인데 대학교 때문에 대구에 왔다고 했다. 성격이 너그럽고 심성이 착하다. 내가 만난 강원도 사람들은 대부분 영다와 같았다. 속세와 떨어진 높은 백두대간의 산을 끼고 살면서 저절로 수행이 된 것인가? 나는 영다의 성격이 부러웠다. 평화로워 보인다. 특히 영다는 사람 이름을 예쁘게 불러준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다. 7월 어느 날, 내게 스카웃 제안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뽐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표격인 한 사람은 내게 월 400만 원을 시작으로 6개월이 지나면 더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내게는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그 급여의 조건을 담은 뒷말은 무서운 것이었다. 대신 시작하는 업장인 만큼 네 피와 뼈를 여다 다 쏟아줘야 한대. 나는 그냥 가만히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
거절할 수도 수락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대답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자기들만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누가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공무원을 매수했다는 이야기, 적당히 티 안 나게 세금 탈세하는 방법들, 협박과 공갈의 비법들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순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모든 이유와 목적, 과정과 결과를 돈에만 두고 따진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이유가 다 돈 때문에 생겨난 것만 같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 답답했다. 이야기를 계속 들을수록 거부감이 들었다. 돈은 중요한 것이다. 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한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곁에서 일하며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 마음은 불편하다며 아우성이다. 마치 내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가게를 나오며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7월 어느 날 엄청난 재력가이신 회사 대표님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직원들은 모두 오리무중인 표정이다. 나 또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있다. 저 멀리서 진행되는 회의라고 해도 대표님의 그 한마디만큼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 누군가에게 물건이 도둑질 당해도 원인은 내 안에 있어. 사기를 당해도 내가 원인이야. 모르는 사람의 차에 치여도 내게 원인이 있나? 그 말은 꽤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런 것을 화두라고 하는 것일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곱씹어 보았을 뿐이다. 알 것만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 원인이 있을까? 생각할수록 머리 아프다.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을 누군가가 시원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8월 어느 날, 책 읽기를 그만둔 지 꽤 여러 날이 되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 투잡을 하다 보니 용돈이 넉넉해져서 좋다. 그렇지만 운동과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백화점 일은 9월 초까지만 하고 바에서만 일할 계획이다. 8월 어느 날, 가게가 너무 바쁠 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손님들이 있다. 오늘은 자신이 모시는 귀한 상사가 귀가를 해야 하니 바에서 나가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웨이터가 나 하나뿐인데 서빙도 밀려 있는데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택시를 잡아드릴 수 있을까? 그분은 나를 귀엽게 여기고 팁도 많이 주는 하바하바 아저씨였다. 나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저씨의 상사님을 모시고 나갔다. 빨리 택시를 잡아드리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때 왼쪽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나를 찾는 목소리들로 난리였다. 일본의 메뉴 아직 안 나갔어? 얘 어디 갔어? 3번 계산요. 빨리 해주세요. 마음이 급해졌다. 무전으로 단골 손님이 택시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해서 지금 도로에 나와 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누나들이 정신이 있냐며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분께 현금 2만 원을 쥐어드리고는 가게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밀려있는 일을 처리하느라 뛰어다녔다. 그런데 가게 입구에서 하바하바 아저씨가 엄청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실장님과 아저씨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아니 여기 웨이터 교육을 어떻게 시켜 택시를 잡아드리라고 했지 예의 없이 돈만 쥐어주고 돌아오는 게 어디 있어? 얘 완전 개판이네. 새끼. 그 말을 듣는데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도저히 그쪽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방에 들어가 의장에 냉수를 들이부었다. 나를 아껴주시는 분을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정말 내가 실수한 것인지 생각해보며 심각해졌다.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발을 놨다. 어두운 새벽, 가로등을 지날 때마다 욕을 뱉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누나들의 전화가 오는데도 받지 않았다. 8월 어느 날, 출근하기가 싫었다. 실장님께 죄송하다고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전송했다. 실장님은 무슨 이야기든 만나서 하자며 나를 불러냈다. 바위에 위치한 카페에서 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직원들이 무단 퇴근할 때마다 당황스럽다며 나를 나무라셨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술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그 술집도 꽤나 큰 가게였다.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술을 왕창 마시고 무단 결근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심적으로 엄청 괴로웠다.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퇴근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최근 하용 아저씨와의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도망부터 쳤던 것 같다. 이 글을 쓰면서도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실장님은 이런 내게 조언하였다.
너는 너무 여리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아이고 어리다 어려. 그냥 가서 죄송하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노? 별일 아니니깐 그냥 이래라. 나는 종종 실장님을 의지한다. 그녀는 겉보기에 연약하고 귀여운 여성이다. 그런데 내면에는 강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점이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호들갑을 떤다. 보고를 받은 실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별거 아니다. 거의 항상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다. 그 말이 불안하고 여린 나의 정서를 안정되게 해준다. 나는 겉보기에 강한 것처럼 보여도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걱정 없어 보여도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엄청난 잡념들과 별별 질문들로 둘러싸여 있다. 실장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내게 하용 아저씨 욕을 해주었다. 내가 안 그래도 캤다. 가게 바쁜데 그런 부탁하면 어쩌냐고. 그 양반도 웃기지. 지밖에 모르는 거 아이가. 바에 오면 쫓아내뿌자. 네 잘못 아니다. 알겠제? 일할 거제. 나는 실장님의 카리스마가 마음에 들었다. 그냥 계속 일하기로 했다. 8월 어느 날 하바하바 아저씨가 바에 찾아왔다. 인사를 드리며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 화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불편한 표정을 숨기고 일만 했다. 속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무시했다. 이런 속사정을 아는 것인지 실장님이 나와 하용 아저씨를 자연스럽게 중재해 주었다. 실장님이 아저씨에게 비싼 와인과 치즈 플레이트를 서비스로 선사하였다. 실장님 최고. 9월 어느 날 어른들은 투잡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내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고 칭찬을 해주신다. 칭찬의 말들은 기분이 좋다. 우리 반은 고급 중에 고급이다. 매장 스피커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바에서 럭셔리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재생해 듣고 있노라면 참 감정이 묘하다. 이런 고급 바에 일하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자주 만난다. 내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내과를 담당한다고 했다. 그는 내게 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평일 낮에 한번 찾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대학병원에 가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그분은 취해서 나를 초대한 것이구나. 그분과 나의 관계는 술자리에서만 있는 것이구나. 나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다. 그리고 우리 바에는 대형 건설사 임원진들이 자주 찾아온다. 그중 한 명은 바에 올 때마다 내게 5만 원씩 팁을 준다. 팁을 많이 받아서 좋긴 한데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다. 회를 주문해 놓으라거나 담배를 한 보루 사다 놓으라고 한다. 혹은 직원들의 연락처를 내게 물어보기도 한다. 모든 돈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또 다른 한 명은 바의 누나에게 빠져서 온갖 명품 선물을 해댄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값비싼 선물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유부남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9월 12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총알이지 총알, 총을 쏴서 차도 사냥하고 여자도 사냥하고 좋은 자리도 돈으로 사냥하는 거라.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다. 피 같은 게지. 피가 없으면 살 수 있나? 돈 없으면 못 산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산다고 하잖아. 물건을 산다와 인생을 산다는 같은 말인 게야. 오늘 만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가치교환 수단이죠. 쌀 농사 짓지 않고도 쌀 먹을 수 있고 배 타고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시장에서 생선을 사 먹을 수 있죠. 돈은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낮은 생각과 높은 생각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9월 14일 존경하는 이사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바 웨이터 문입니다. 새벽에 두리뭉실한 정신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 이사장님의 명함이 눈에 띄어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제가 참 간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백화점 일을 그만둔 후에 몸이 더 게을러짐이 느껴집니다. 더 많이 자고 더 잘 먹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이렇게 몸이 늘어지는 것은 정신이 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출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서당을 찾는다고 문자를 드렸었지요. 제가 찾아낸 동네 서당과 아는 지인이 추천해준 서당 두 곳을 다녀왔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영업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머리에 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서당을 찾는 이유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님의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들의 뿌리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조선의 선비들이 세운 기업이다. 선비를 떠올리면 강건하고 정의를 찾으며 의사가 명확한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선비들이 배운 학문은 한학일 테니 그 한학에서 제게 필요한 에너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비들처럼 한학을 공부하면 이런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껄렁한 친구들과의 농담보다도 이런 고객들과 대화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허풍을 떨며 자기를 과시하려는 고객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게 유익한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저는 꿈보다는 돈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랄까, 자기 개발서식으로 이사장님이나 교수님들은 돈보다 꿈을 좇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나는 그 최고의 가치를 아직 충분히 지니지 못했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들어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꿈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처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 마음을 따라가는 수밖에요. 이 사장님께서는 배움의 뜻이 없는 제게 새로운 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왜 제게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라고 하셨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과 산수를 못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대의 경제와 경영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를 이끌어 주시려는 그 진심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장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년에 입학하게 되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배워나간다면 2016년에는 졸업하게 되겠지요. 다가오는 앞으로의 4년을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본래 어리석고 배움도 짧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 집안은 몇십 년 동안 하층민에 속해 있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채우면서도 돈에 쫓기는 부모님과 삼촌들이 떠오릅니다. 저의 도피처는 항상 어둡고 무기력한 방 안에서 하는 컴퓨터 게임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데에는 독서와 검소함이 근본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의 뜻을 두고 생활하며 대학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번에 드린 편지에서처럼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원체 글재주가 없는 놈인지라 또 한 번 읽으시는 동안 이 사장님의 넓은 배려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장님의 메일 답장이 없으셔도 간혹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9월 27일 이 사장님,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책을 한 권 읽거나 하면 이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이리도 많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니어도 많은 업무와 사업장을 관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저는 어쩐 일인지 이 사장님께 제 일상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장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조언과 충고의 문자를 확인한 후에 고장이 나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휴대폰이 고장이 나자 제일 먼저 확인한 곳은 메시지 보관함이었습니다. 이제껏 주변의 어른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정성 어린 문자들을 보관함에서 한 통씩 불러내 다시 읽어 나갔습니다. 제가 전생에 복을 지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저의 인복이 어떻게 이처럼 좋을까요? 이 사장님을 비롯해 우리 바의 단골 손님이신 의사 선생님과 대표님들, 백화점의 매니저님들, 막 과장, 절친 김훈, 해병대 선임 등 휴대폰 메시지 보관함에는 저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조언들이 헛되지 않게 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휴무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휴무인 일요일에는 항상 그렇듯이 책상 위에 읽지 않은 책들을 여러 권 펼쳐놓습니다. 평일에 제 마음은 일요일만 되어라. 하루 종일 책을 붙잡고 읽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정작 일요일이 되면 컴퓨터와 잡다한 행동들로 책 읽는 시간은 정작 4에서 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랄까,
지금 제 방 안에는 제가 쌓아온 불성실한 습관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성실한 뜻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게으름, 불성실함의 습관을 관성의 법칙처럼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엉뚱한 말일까요? 책을 읽고 나면 그렇게 개운한 기분이 들 수가 없는데,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서도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의 집중력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제 친구는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행을 방해하는 것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돈을 모아 행복한 여행을 꿈꾸며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내온 사진을 보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용감하게 한 달간의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한적한 산골짜기 동네의 조용한 방 한 칸을 빌려 한 달 동안 세계에 관한 책이라든가 각국의 대표 문학 작품들을 이틀에 한 권씩 읽어나갈 수만 있다면 아주 흡족한 세계 여행이 될 것이라고. 삼국지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인물이냐고 제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정리되어서 대답하겠습니다. 제갈공명 같습니다. 이유는 산천초야에서 오로지 공부만 하며 때를 기다리면서 그 위치, 그 명성을 꾸린 것 자체가 저는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자신감 있게 유비를 거절하고 어떤 공부를 하였기에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그리도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저도 제갈공명처럼 내공을 갈고 닦아서 번쩍이는 지략과 통찰력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영화들을 보고 리뷰를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심코 대하는 라이터와 성냥개비 하나조차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머릿속엔 비행기와 자동차, 선박, 빌딩들이 들어있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몸 그대로 조선 시대인 1550년으로 돌아가 몇십 년 후인 임진년에 외란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란을 막고 조선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무지하고 부족한 저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독서근검 기가지본이라는 사자소학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존경하는 이사장님께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솔로만의 외로움도 함께 왔습니다. 제 마음속엔 외로움은 빼고 가을이라는 계절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요즘 제 감정을 거부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나 사랑을요. 제가 꾸는 꿈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인 듯합니다.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사랑일,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네, 저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을 이제까지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치부해왔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이성을 사귄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 제가 미래에 하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혼식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결혼을 허락받고 인정받는 자리를 빛내주는 것입니다. 뜻깊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사랑을 모르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축하해준다는 생각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가운 생각 따위로 다가오는 이성을 멀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듭니다. 제 성격상 이성과 사귀게 되면 내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춘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겪었어야 할 많은 성장통들을 대입 준비니 부모들의 과잉보온이 해서 미뤄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사춘기가 유예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육체적으로는 사춘기의 과정을 통과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성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봤다면, 그때 제가 혼자서 여행을 떠나봤다면, 그때 제가 혼자서 목표한 것에 열정을 쏟아부어 봤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고백해 보았다면, 고통도 만나고 깨달은 바도 있었을 텐데, 혹은 미지의 세계를 몸으로 체험했다면 아마 정신적 성숙을 위한 성장통을 이미 치렀을 것입니다. 제 속에 감춰두었던 감정과 기억들이 고개를 들고 터져 나오려 하면
컴퓨터 게임에 접속해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었죠. 물론 그 당시엔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저의 현실을 잊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사춘기가 없었던 저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착한 학생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없어서 착해 보였을까요? 그렇게 흐르는 물에 술 탄 듯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져버렸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지금 제 자아를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혹시 지금 나이에 사춘기에 접어든 것은 아닐까요?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애 감정은 청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 원초적이고 순수한 감정이다. 그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알고 학문을 알고 인생을 알려고 하는가? 젊은 그대가 해야 하는 수많은 경험 중에서 역시 으뜸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완성시켜 가는 관계다. 거울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랑이 관계를 위한 관계에 빠져 자아의 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투사된 자기애의 변형일 뿐이다. 이사장님, 저의 사랑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좋은 여인을 만나 멋지게 결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뒤에서 제일 크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11월 13일. 이사장님, 제 방식대로의 여행을 떠나온 지 2주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지성 작가의 인문 고전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많이 느꼈지만 제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은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을 했습니다. 일 잘하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죠. 탐독하여 통찰에 이르는 교육, 연구가 가능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통찰과 연구는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의 몫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노동자로 만든 것일까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가 듭니다. 제가 초중고 12년 동안 헛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총기도 잃고 멍청해졌다는 것을 자각하게 됨에 따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학은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고 영어는 본문을 완전 외워야만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고방식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일반사회, 국사, 도덕, 윤리, 세계사는 꽤나 즐겁게 공부해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편식쟁이라고 저를 평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과목, 재밌는 공부만 했습니다. 다른 공부는 이해 불가였습니다. 뒤늦게 이해해보고자 시도했을 때는 이미 기초를 놓쳐 손을 댈 수가 없더군요. 수학 선생님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수학 시간이 많은 교과목 시간표는 제게 스트레스만을 의미하는 시간이 되었었죠. 차라리 그 시간에 독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던 경험이 지금 저의 독서 여행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은 온통 제가 좋아하는 공부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후회 없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삶, 인간의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셀비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도 역사입니다. 인류가 성장하는 과정이 역사입니다. 역사에 석기 시대가 있었듯이 인간에게는 유아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현대의 사회는 작년쯤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 문명의 수명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듭니다. 고은 최치원의 새벽에 홀로 깨어를 읽고는 12세의 최치원이 올랐던 유학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투를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며 주경야독한 최치원은 우리 한국 지성사의 높은 봉우리로 남았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득공예, 바래고, 도 다 읽었습니다. 다음 차례인 성악지묘는 아직 책을 구하지 못하여 사마천의 사기, 본기편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의 연두색 공책은 온통 독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3-4권을 읽었을 뿐인데 이 정도로 생각이 자라난 것을 보면 고전 100권을 읽고 나면 두려울 게 없겠다.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충만감과 자신감이 한층 더 커지고 마치 전혀 다른 모습의 저 자신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일까요? 겸손하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공을 꿈꾼 이후부터 자꾸 좋은 책들이 제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철학이라는
학문이 제 인생에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의리가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철학에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돈과 명예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성공의 최전방 욕구가 아닐까요? 이 때문에 우리는 대가보다 꿈을 앞세우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아마도 1년 차 인문 고전에서는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게 된 시발점은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입니다. 저를 제일 많이 움직인 책은 이지성 작가의 책들이라고 보면 맞을 듯합니다. 사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 좋은 자기 개발서가 아닐까요? 이 작가 책이 저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많이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또 다른 술자리의 반복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도 논하고 싶고 문제의식도 공유하고 싶은데 술자리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마 같이 공부할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규원사화와 관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이 택배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까지 읽으면 이 사장님께 좀 더 성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공부엔 몰입이 중요하겠지요. 몰입해서 얻어내겠습니다. 11월 26일. 이 사장님, 내일은 김훈이라는 저의 절친과 어떤 인문학 독서 토론회 모임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다들 어떻게 인문 고전을 공부하고 또 인문학 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제껏 제가 통독한 인문학 도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이 책 저 책 조금씩 옮겨 읽은 탓인 듯합니다. 처음에 율곡 이이 선생의 성악지벼를 접했을 때 책을 소개하는 서두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 했으니 본문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본문 첫 부분을 돌파하고 나니 조금은 이 선생의 정신을 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책을 음식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먹어서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화가 되면 영양분으로 변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저는 조급함을 버리고 여러 책들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파묻힌 진리를 두고 사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독서가 되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독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서는 천재들의 정신을 접하는 도구일 뿐이다. 문장 뒤에 숨은 그들의 정신을 만나라. 이제부터라도 반복 독서, 필사, 사색, 기록이라는 깨달음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읽으며 목적과 뜻을 넓고 크게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연도의 인문 고전 가이드라인 1년차를 다 읽으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색의 과정을 생각할 때 진정한 깨달음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누군가가 톨스토이에게 대학 중퇴의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말에 위로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이 사장님, 오늘은 인문학 독서 토론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로 다른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토론 중간에 모임의 발전 방향을 의논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어느 남성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임은 서로가 독서하며 힘들 때 위로와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말하기로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응축의 내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은 30대 후반으로 자동차 관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창 시절에는 여러 독서 토론회나 문학 서클에서 활동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문제를 발견하고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의논하면 내공은 쌓이지 않는 겁니까?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독서를 통한 배움의 기쁨이 들 때면 어김없이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공감도 받고 자주 논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이 얻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만 끝에는 무언가 기분이 허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의 충고를 들었던 탓인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금 많은 모임이나 단체를 보면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론이나 대화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모임에는
아무런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답을 말하면 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답을 왜곡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둔재들끼리의 토론은 천재의 의견을 왜곡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모임을 위해 진정한 지식인이나 전문가를 모셔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 덧붙여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의 고뇌와 그에 대한 답들이 쌓이면 그 누가 그랬던가요? 새벽에 혼자 책을 읽다가 황홀한 기쁨에 빠져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기뻐했다는 한 깨달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처럼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음의 기쁨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진실이 되지 못하기에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감흥이 되살아나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진 듯합니다. 이사장님께 이런 이메일을 쓸 때면 저 자신이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글을 쓰면서 일상을 돌아보고 내면을 정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편지는 입을 안 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의 방정맞은 입과 날카로운 혀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글로써 차분하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실수를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벌써 2011년의 11월도 지나가네요. 내년을 기대하며 오늘의 글쓰기를 이만하겠습니다. 11월 29일. 이사장님, 주말에 결혼식장을 보고 있자면 잔칫집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는 이제껏 하객으로 참가한 예식이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유일했던 결혼식 구경은 아주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활짝 웃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은 평소에 본 적이 없기도 했고 처음 느껴보는 결혼식의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는 결혼식 같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꼈습니다. 혈족의 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혈족이라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우리 사회가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혈족이란 것도 본래 남과 남이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우리 아이가 무조건 최고야. 팔은 안으로 굽지.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남과 남이 만나 이룬 것인데 타인을 배척하고 가족만 고집하다니요. 이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타인을 구별하거나 더 나아가 차별한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혼식에 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식을 지켜보는 일이 꽤 즐겁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식장에서 받은 좋은 느낌을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 라고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저는 결혼하고 싶다 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의 일상과 생각을 자주 털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7일. 이사장님, 역시나 오늘도 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안 읽히고 어려운 고전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요즘은 술술 잘 읽히는 책을 읽었습니다. 파티 마케팅, 시베리안의 위대한 영혼,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자서전 등을 읽었는데 고전을 읽다가 일반 책을 접하니 한결 수월했습니다. 파티 마케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에는 가본 적이 있는데 파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네. 파티와 잔치의 차이는 무엇일까? 책에서는 잔치와 파티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파티는 입식이고 개별 대화의 합, 주체는 개인입니다. 대화 상대를 개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고 개개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에 비해 잔치는 대화가 통제되고 계급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작정 파티를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가할 수 있는 파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젊은이들의 클럽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파티는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교의 장인 파티를 체험하게 한다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 책과 함께 고전을 병행해서 읽어야건만 덜컥 책 읽기가 겁이 납니다. 성악지벼를 읽으면서 이해도 어느 정도 되고 눈과 귀가 뜨이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대로 실천하며 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저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와 눈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온갖 법도를 바르게 하라. 시선이 상대방의 얼굴 위로 올라가면 오만하고 허리띠 아래로 내려가면 근심스러워 보이며 곁눈질하면 간사하다. 뜨끔했던 문장입니다. 평소에 저를 생각해보면 시선을 상대방의 눈에 두지 못하고
허리 아래로 자주 내리곤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옛 현인인녀 씨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신을 빼앗긴 것이니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게도 의식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는 것일까요? 제 시선은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겉모습이 잠시라도 장중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게으른 마음이 들어온다. 군자는 간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음란한 여자의 눈을 빛내지 않으며 음탕한 음악과 사특한 예절에 마음을 쓰지 않고 게으르고 간사한 기운을 몸에 두지 않으며 귀, 눈, 코, 입, 마음과 지각 등 온몸을 모두 순하고 바르게 하여 의를 행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니 실천이 어려워 실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가장 좋지 않다. 경건이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은 길하고 게으름이 경건을 이기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리가 욕망을 이기는 사람은 순조롭고 욕망이 의리를 이기는 사람은 흉하다. 군자에게는 경계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장년이 되면 혈기가 한창 굳세기 때문에 싸움을 경계해야 한다. 늙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퇴해졌기 때문에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하게 변별하며 독실하게 행한다. 이런 말씀들은 제 정신을 일깨우는 엄청난 자각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런 글귀를 읽고 자각을 했다면 당연히 실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글귀를 읽고 누군들 쉽게 실천에 성공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책 읽기에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사장님께 고백을 했으니 일단은 어렵지만 고전 한 권을 골라 통독해 볼 요량입니다. 통독하다 보면 후에 깨우치는 뜻도 더 많으리라 믿습니다. 12월 8일 오늘 오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필립이란 친구에게 배우는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줍니다. 필립과 친구가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필립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네 잡화점에 손님으로 왔었습니다. 동남아 사람 2명이 한국의 차가운 겨울 날씨를 방어하기 위해 털모자와 두꺼운 패딩 차림으로 이 물건, 저 물건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호기심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중 한 사람이 패딩 모자를 벗고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이고 이름은 필립입니다. 한국에 일을 하러 왔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친구가 되어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달성공원도 소개해 주었는데 필립은 고맙다며 인사치레로 빵과 솜사탕을 샀습니다. 필립은 한국인과 친구가 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7살가량 많은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야간 공장 일을 오래 해서인지 건강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 가족을 못 만난 지는 벌써 7년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도 타국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들과 헤어져 살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경찰차만 보면 나무 뒤에 숨거나 모자를 뒤집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서 경찰에게 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족들 보러 돌아가면 되잖아. 친구가 답했습니다. 필리핀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나는 아들과 딸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듣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나도 세계 어딘가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겠지. 저는 필립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공부하다 보니 새삼스레 한글이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었죠. 훈민정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정말 자음과 모음을 읽어주고 글자를 조합해서 보여주니 필립은 인상을 써가면서도 이내 발음을 해내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조금 알아도 한글은 모르던 필립이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는 과자, 나무, 오징어, 바다와 같은 단어를 읽었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니 필립은 제가 잘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은 제가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이 대단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점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의 뜻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벌이란 말은 날아다니는 꿀벌도 되고 체벌도 됩니다. 또 배라는 말에는 선박이 되기도 하고 인체 부위인 배가 되기도 하고 과일 배가 되기도 합니다. 문장 전체를 봐야 뜻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영어 공부와 한글 공부를 쌓아나갈 계획인데 나중에는 필립이랑 뭔가 함께 이루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사장님,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이사장님, 11월 중순쯤에 렌트카 업체 캐릭터 이름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제가 1등으로 당선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거둔 첫 1등인 것 같습니다. 참가 인원이 적어서 제가 당선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렌트카 업체의 캐릭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짙은 쌍꺼풀을 한 채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당나귀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 캐릭터의 이름을 봉보라고 지었습니다. 받들 봉, 걸음보, 고객의 걸음을 받드는 봉보. 저는 부상으로 렌트카 7일 무료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이사장님, 저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청주와 서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에 훌쩍 가게 되었습니다. 청주를 선택한 이유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합창단 공연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저는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연주회, 합창단 무대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공연이나 경험해 볼까 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기억나는 무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어린이 연극 무대 손오공의 여행입니다. 아무튼 광주에서 합창단 공연이 열렸다면 저는 광주로 갔겠죠. 첫날엔 서대구 고속터미널에서 40명 정원인 청주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는 저를 포함해 단 2명만이 탔는데 느낌이 꽤 이상했습니다. 조금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명을 이동시키기 위해 대형 버스 한 대가 움직이니까요. 청주고속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청주종합관광안내소에서 교통편을 확인하고는 어느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눈이 가는 대로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도착하니 21세기형 선비의 산실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 학교 시설이나 학생들의 모습은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능력이 없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대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문대학 건물로 들어서자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의 목소리도 들렸고 어느 철학과 교수님의 연구실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연구실 문에는 여러 필체의 글이 적힌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무작정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들의 기상과 투혼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인문대학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에 청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시내에 도착하니 대구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매장, 똑같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많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는 다들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지역별로 사람들의 생김새에 차이가 있구나. 지역별로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 도착해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제 생애 첫 공연 관람, 첫 알석이라 그런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맑은 소년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숨길 수 없는 젊은 여성 지휘자의 손짓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한 곡 한 곡의 합창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유난히도 박수를 크게 쳤는데 합창단 소년들이 더욱 기뻐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합창단을 가리켜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감동을 느끼는 와중에 문득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제 학생 기록부에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민요풍의 노래를 맑은 목소리로 곱게 부름. 그 생각이 떠오름과 동시에 씁쓸한 실소가 뒤따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또 노래 부르기를 두려워하니까요. 관람을 끝내고 숙소를 정하기 위해 어디로 갈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시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니 대학교였습니다. 늦은 밤에도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찬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도서관 열람실이었는데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밤이면 책도 잘 읽히고 밤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24시간 도서관을 무척 좋아합니다. 오전에 열어서 오후 4시경에 문을 닫는 도서관은 별로입니다. 아무튼 도서관 입구에서 나도 들어가도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을 뿐이었는데 그 아가씨는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해주었는지 신기합니다. 아무튼 열람실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왜 일하는가? 라는 책으로
일본 교세라 기업의 명예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가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책을 다 읽고 어렴풋이 엎드린 채 잠에 들었습니다. 이틀째 날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으로 간 이유는 고등학교 친구 경신이가 저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경신이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도착해서 사우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강남 한복판에서 경신이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어서 제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중이라서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다른 주제의 이야기는 친구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다른 미동이 없자 친구는 심각한 분위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숨겨진 현실을 알고 있다 카이. 우리 동네 알제? 백날 첫날 성실하게 일하면 뭐하노? 그 사람들 지금 우에 사노?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나 마찬가지. 아이가 과거에는 노예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지금은 노예들 스스로 의식주 챙겨가 일한다. 아이가 맞제? 아무튼 니도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 사업. 노동자가 현대판 노예라는 말에는 조금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요. 친구와 함께 닭갈비를 먹고는 헤어졌습니다. 친구는 저를 다단계 교육장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하니 서운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친구와 헤어지고 강남의 어느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걷다가 눈에 띄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10시 이전에는 무료 입장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딱 10시 5분에 입구에 서니 문 앞을 지키던 이가 말했습니다. 원래 입장료 받아야 하는데 그냥 들어가세요. 꾸벅 인사를 하고는 기분 좋게 입성했습니다. 사실 클럽에 입장하기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클럽은 평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세련되고 예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구경을 하다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근처의 편의점에서 시원한 사이다라도 사 마실 생각으로 나가려는데 무료 입장한 사람들은 외출이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클럽에서 파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 가방을 넣어둔 사물함 이용료도 지불했습니다. 이 클럽은 3단으로 된 무대와 커다란 DJ 부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하는 편인데 맥주를 마시자 취기가 올랐습니다. 클럽에 다녀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춤도 못 추지만 새삼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들어 사람들 틈에서 끼어들어 리듬을 탔습니다. 그러다 어김없이 또 갈증이 찾아와서 맥주를 마셨는데 맥주값으로만 3만 원을 쓴 것 같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서로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자가 몇 살이야?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자판을 두드려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클럽에 있으면 왜 그렇게 갈증이 나는 걸까요? 또 목이 말랐는데 지니고 있는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입구로 올라가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발을 이용할 수가 없네요. 돈을 인출해 올게요. 그랬더니 흔쾌히 외출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클럽을 나와 ATM기가 어디에 있는지 둘러보았는데 편의점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 포카리 세트를 동시에 마시며 신나게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ATM기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클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신나게 웃으며 춤추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요란한 문신과 금빛 목걸이, 세련된 글럽 패션, 헤어스타일은 특이하다 못해 별나기까지 한 친구들이 사물함 보관해 두었던 큰 책가방을 찾아 꺼내어 클럽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놀 땐 놀고 할 때는 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닐까요? 두꺼운 책들을 무섭게 독파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멋져 보였습니다. 놀기만 하는 친구들에게선 오늘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지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도 멋쟁이 친구들의 목소리는 또박또박 잘 들렸고 눈빛 또한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클럽에서 밤이 새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가량을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다시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바로 대구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청주 어디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강연을 한다는 벽보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TV에서만 보았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이사장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성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녀석은 생일이 6월 25일이라서 아침마다 숙연한 분위기의 생일상을 맞는다고 투덜대던 게 생각납니다. 그 친구에 비하면 이사장님 생신일은 더욱 기분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메일에서는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석한 자리가 무슨 자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원희룡 국회의원, 한나라당 청년지도단장, 고성국 정치학 박사가 어느 대학교에 모였습니다. 원 의원은 제주도가 고향이고 서울 양천구가 지역구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체격과 주먹이 다부지고 밝은 얼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도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6세의 나이에서부터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한 그는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 의원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을 옮겨보겠습니다. 꿈이 크고 멀리 가려는 사람은 유혹에 적게 빠져든다. 지금의 학교에서는 교육이 사라지고 학습만이 있다. 학생들은 살아남으려는 목적으로 배운다. 가르치는 것들을 기억하여 외우는 학습만이 있다. 인과 효, 예와 의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옆에 있던 고성국 박사가 거들었습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 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성적을 택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모르고 따낸 성적은 우정도 없고 의리도 없다. 또한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돈 버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정치인에게는 사람들이 표로 보인다. 연 의원 자신도 시민들이 표로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정치적 이념을 바르게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선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농담도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욕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인기가 확 올라가요. 또 미래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대표에 대한 견해도 들려주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는 소통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에 박근혜 의원은 홍준표 의원을 소통의 카드로 삼아 자신의 옆에 두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소통을 제일 못하는 정당이란 평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형식적인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귀 기울이고 대답합니다. 진정으로 듣지 않고 듣다가도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저는 정치를 공부한 적도 없고 식견도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멍하니 듣고만 있는 저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학생들은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할까요? 옆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 저도 무언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각의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어쩌면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혼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제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느 전문대학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그녀는 원희룡 의원과의 만남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밝은 얼굴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질문이 시작되자 제 옆에 앉은 엘리트 학생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조금 길어지자 앞에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개소리다, 개소리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질문하는 여학생이 그 욕을 들었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 욕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졸의 학력밖에 갖추지 못한 내가 질문을 했으면 저 여학생이 받는 시선보다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구나.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학생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연 의원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여학생이 자신을 향한 주변의 비아냥을 듣지 못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강남과 청주를 찾아갔던 작은 여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번 여행은 머리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저의 마음을 따라
가슴을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머리형이 아니라 가슴형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소한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흡족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 이번 여행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12월 26일. 예쁜 여인이 지나가면 저는 눈길을 거둘 수가 없어 그저 바라보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말합니다. 니는 여자 보는 눈도 없다. 딱 봐도 별로인데 외모만 따지면 저는 통통하고 둥글둥글한 여성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성격도 둥글둥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사람은 영 끌리지 않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친구의 말이 맞다면 여자를 보는 눈이 없는 저 자신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그 친구의 말이 틀렸다면 그 친구의 견해에 흔들리는 저 자신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꽤 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사장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예쁘고 괜찮은 여자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지금은 공부에 힘쓸 때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참아볼까 합니다. 찬란한 유혹을 뿌리치면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책, 마시멜로 이야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만족 유예입니다. 박경철의 책, 자기혁명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응축이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지 하고는 스스로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친구를 따라 동성로에서 타로카드점을 보았습니다. 친구는 그곳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족집게 아주머니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눈길을 어디 둘 곳이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여자 복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결혼이 늦더라도 대화가 잘 통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예전에 사주를 본 기억도 났습니다. 거기서도 제게 결혼을 늦게 하고 현숙하고 긍정적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한 사람의 성향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사주의 원리도 신기하고 카드를 고름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타로카드 점도 신기합니다. 정말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운명일까요? 숙명일까요? 사명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한한 호기심이 듭니다. 특히 타로는 제가 고르는 것인데 그 카드가 저의 현재와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답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카드를 해석해주는 것은 타로 전문가의 몫이지만요. 그날은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 나는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집중할 곳을 찾아야겠구나.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12월 27일. 호기심으로 님의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게 따뜻한 차와 수건을 선물해주면서 꼭 한번 들러달라는 어느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성경도 읽어보고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먹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요가 반복되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 앞에 당신 같은 선한 사람을 잃으면 참 슬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분들의 절절한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왜 나뉘게 되었는지,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인지, 불교와 예수교는 영원히 융합할 수 없는지,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2000년 전의 경전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만약 여러 종교가 화합할 수 없다면 서로 신도 확보 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등의 궁금함으로 네이버 지식인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때 어떤 질의응답을 재미있게 읽어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느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들었어요. 모든 걸 만드신 것에는 그만한 뜻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고통, 질병, 악마, 전쟁 및 인간의 모든 악행도 물론 하느님의 작품인 거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은 우릴 사랑하신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채택된 답변, 재미있으라고. 원래 재미로 창조했으니까. 그 외 답변, 선만 있다면 신이 즐길 거리가 없겠지요. 선악이 존재해야 싸움 구경도 하고 그러지요. 종교에 대해 일자무식인 저이지만 저도 답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하느님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느님은 우주의 이치 그 자체이니라. 12월 29일 이사장님께 지금의 겨울을 느끼면 제가 겪어온 겨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그리 춥지 않을 때 저는 오히려 무섭습니다. 워낙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자주 접했던 탓일까요? 지금 우리들은 지구의 아픔에 무감각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됩니다. 이런 겨울이 있는 반면에 제 인생의 겨울엔 매서운 강추위가 존재합니다. 나는 다시 현실이라는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휘었다. 이 방바닥을 내가 가진 체온만으로는 따뜻하게 만들 수 없고 이 방바닥을 누가 데워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언감생심이다. 나도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게 살고 싶다. 술병이 나뒹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욕설과 불신, 상호간의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 급작스레 찾아온 슬픔에 잠겨 쓴 글인데 영 개운치 않습니다. 12월 30일 이사장님 다큐멘터리 시대 정신을 시청했습니다. 피터 조셉이라는 미국인 영화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편을 제작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작품에서 나온 몇몇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국으로 무력을 행사한다. 실제로 미국의 거대 기업과 맞선 많은 남미의 지도자들은 교통사고로 죽거나 미국 요원들에게 살해당했다. 또는 대중의 시위를 유도하고 평화를 깨뜨린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체제인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여 조종하려 들고 그 후엔 다국적 기업을 내세워 토산물 시장을 파괴한다. 무역 자유화를 유도해서 시장을 개방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다. 정부와 금융가들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의식 있는 대중을 막는 방법으로 TV라는 매체를 택했다. 노예제도는 재우고 먹여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경제적 노예제도는 스스로 먹고 자는 노예가 핵심이다. 빚은 사회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총이고 이자는 중요한 총알이다. 교육 시스템, 대중 여론,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며 대중들을 산만하고 순진한 망상 속에 가둬놓는다. 앞으로는 미국 국민의 3%만이 책을 읽고 15% 이하만이 신문을 보게 된다. 금융체계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민 그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하다. 어려운 용어 속에 가려진 진리는 돈은 빚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심하게 노예가 된 사람은 없다. 괴테, 국가를 정복하고 노예로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력과 빚이 그것이다. 존 애덤스, 편협하고 식견이 부족한 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31일 이사장님, 커다란 2011년이 지나갑니다. 오늘 저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점이 아쉬운지, 무엇이 후회되는지, 무엇이 기쁘고 보람찼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쉬운 점 3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올해 목표한 독서량을 채우지 못한 것. 둘째, 백화점 청바지 매장에서 50일치의 임금을 체불당한 것. 셋째, 올해 내내 벌었던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단 몇 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독서 목표를 너무 늦게 설정한 탓일까요? 1년에 단 30권도 못 읽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년부터는 독서 목표를 빨리 설정해야겠습니다. 저는 어느 헬스클럽에서 청바지 브랜드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매니저는 낮에 매장을 봐달라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밤에 바 웨이터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며 1개월만 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매장 관리 및 판매직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는 항상 돈을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쓰는 것 같더니 직원들에게 줄 임금과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을 들고 멀리 도망하였습니다. 뉴스에서만 접하던 임금 체불을 직접 겪어보니 참 속도 쓰리고 마음의 상처도 뚜렷이 남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교훈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가계부를 펼쳐 읽으면서 반성했습니다. 현금은 아낄 줄 알았는데 그놈의 신용카드가 문제였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헬스클럽 등록비, 자전거, 렌트카, 지인들에게 선물한 상품들, 옷과 신발, 컴퓨터 등 카드가 없었다면 결제하지 않았을 내용들이었습니다.
가계부를 꼬박꼬박 썼으나 자주 살펴보지 않아서 저의 낭비벽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쁘고 보람찬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둘째, 진정한 어른이신 이사장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셋째, 무릎이 고장 남과 동시에 기회라고 자각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연도를 통해 저의 20대 목표를 확실히 정하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조언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공에 도달하는 사고방식을 배울 예정입니다. 제가 진정한 어른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한 채 자랐다고 말씀드린다면 저의 자만이고 오만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 깊이 존경했던 어른을 떠올려 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의 사회선생님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 선생님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나의 괴팍한 성격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반대로 저는 지금껏 육체만 어른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무늬만 어른이고 큰 소리만 가득하고 내면은 공허한 그런 사람들의 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들을 어른이라 생각하며 컸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발심이 강해졌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제가 많이 변화하는 듯합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 첫 쉼터가 이곳이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뛰어다니고 짐을 나르던 저의 무릎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걸을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했을 때 무릎을 원망하고 과거 저의 조심성 없음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짐을 나르고 뛰어다녀야 하는 일을 못한다면 사무직을 하면 된다. 사무직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무릎의 통증을 공부를 열심히 해보라는 메시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2011년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2012년에 새로이 학업의 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결정을 도와주신 이사장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친구 필립도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책을 추천해주고 선물해주는 친구 김훈도 고맙습니다.